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 강사 병표 탐쌤입니다. 자, 우리 학생분들 2024년 지방직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금 따끈따끈하게 시험 당일이에요. 우리 에듀 본사에 와서 시험지를 분석하고 이렇게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사실 이번에 시험지를 받아볼 때까지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냐면 이번 시험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시험 유형으로 보는 마지막 시험이죠. 우리 내년 2025년부터 보는 국가직, 지방직 9급 시험은 국어에서의 유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봐왔던 공무원 국어 시험의 유형의 마지막 시험으로서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난도는 과연 어떨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가 궁금한 게 과연 이번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다 보니까 혹 내년에 바뀌는 시험 유형의 일부 예고편스러운 부분이 있을지 그 부분 좀 궁금했거든요. 우리 학생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거 전에 봤던 2024년 국가직 9급에서는 좀 예고편이라고 볼만한 그런 유형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번 지방직에도 그런 유형이 있을 것인가, 그런 유형이 있다면 그런 유형들을 또 대표 삼아서 내년에 바뀌게 될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강사로서 좀 궁금함을 가지고서 이번 시험지를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난도는 높지 않았고요. 난도는 한 중 정도, 요 정도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이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과연 예고편이 있었냐라고 한다면 예고편은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기존에 시험 봤던 그냥 그런 흔한 유형의 문제들로 2024년 지방직 9급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도 자체도 좀 무난했죠. 난도는 그냥 한 중 정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시험지 받아보시고서 우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기존에 봤던 방향 그대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듯합니다. 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요, 일단 우리가 시험 영역이라고 얘기할 만한 거를 한번 정의해 보면 문법 있고요, 문학 있고요, 비문학 있고요, 어휘, 한자 영역이 있습니다. 보통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죠. 그랬을 때 이번 문법 같은 경우는요, 뭐 이것도 사실 문법은 아시죠? 보기 나름인 거, 이걸 문법 문제로 볼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 정의에 따라서 선생님들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문법 문제는 한 3문제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4문제 이번에 출제됐고, 비문학 10문제, 그리고 어휘 한자, 어휘 문제 2문제, 어휘 관련 문제, 그리고 순수 한자 문제 1문제 해가지고 요게 3문제. 이렇게 20문제를 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먼저 우리 문법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요, 일단 무난했죠, 그죠? 뭐 단어의 올바른 쓰임을 묻는 유형, 뭐 표준어 사정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순수 이론 문법에서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리고 플러스 여러 가지 문제풀이 하면서 한두 번 이상씩은 만나보셨을 법한 그런 단어들로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우리 학생분들이 막 문법 이번에 보시면서 막 난도가 너무 높다 이렇게 느끼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뭐 의문 변동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우리 학생분들이 좀 지겹도록 하셨던 그런 부분이고요. 문장 수정 유형도요, 그냥 상식적으로 네이티브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장 수정 문제까지도 뭐 난도가 무난했기 때문에 사실 문법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만한 그런 요소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요, 총 4문제 출제됐는데 현대문학 2문제, 고전문학 2문제 이렇게 출제됐고요. 현대시, 현대산문, 고전시가, 고전산문 이렇게 각각 출제됐죠. 그래서 좀 아주 체계적으로 비율적으로 잘 냈어요. 그러니까 현대 둘, 고전 둘, 이것도 비율 좋고요. 거기에 시 하나, 소설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 거니까 꽤 깔끔하게 잘 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의 출제 방향처럼 주요 작품과 비주요 작품을 섞어서 잘 냈다. 그런데 이번 문학 같은 경우도요, 사실 문법과 마찬가지로 난도가 그렇게 높게 느끼시진 않았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주요 작품, 비주요 작품이 섞여 출제됐는데 우리가 보통 어려워하는 것
고전 문학이거든요. 특히나 고전 시가. 요거 많이 어려워하죠. 그런데 고전 문학 부분이 고전 시가 뭐 고전 산문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주요 작품들, 메인 작품들로 출제가 됐죠. 특히나 우리가 정말 가장 어렵게 느끼는 고전 시가가 그냥 정말 지겹도록 우리가 문제 풀면서 봤을 법한, 그리고 우리가 기본 이론, 뭐 심화 이론 이런 데서 그냥 충분히 들어봤을 법한 그런 작품들로만 구성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문학에서 어려워하는 고전 시가 파트가 너무나 익숙한 작품으로 출제되다 보니까 뭐 사실 우리가 난도 있게 느끼기는 좀 어려웠다. 그리고 만약에 산문, 뭐 현대 산문이 됐든 고전 산문이 됐든 그 산문이 길이가 만약에 길다라면 시간적인 차원에서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줬을 건데 길이도 매우 짧았다. 그래서 뭐 난도에 있어서든 아니면 뭐 시간 관리에 있어서든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는 문학에서도 특별히 찾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 10문제 출제됐는데 아까 제가 도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문학에서의 궁금점이 좀 있었거든요. 과연 내년에 바뀌는 시험의 예고편에 해당하는 논리 추론형 문제가 있을 것인가? 그래도 국가직에서 보였던 그런 흐름들이 좀 보일 것인가? 라는 그런 궁금증이었는데 10문제 출제된 것 중에 그렇다라고 볼 만한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사실 10문제라는 문제 비중 역시도 그동안에 흘러왔던 그 방향이고 유형 역시도 그동안에 흘러왔던 방향이고요. 지문의 길이도요. 가장 길게 출제된 게 한 900자 플러스 마이너스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완전 장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뭐 장문이라고 보려면 볼 수도 있죠. 공무원 시험 내에서는. 근데 뭐 그렇다고 완전 장문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그렇다고 좀 너무 짧다? 뭐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한 중간 정도 그런 길이를 갖는 유형으로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보통 길게 나오면 한 1200자 이상도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거에 비한다면 진짜 장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듯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가장 길게 출제된 게 한 900자 플러스 마이너스 유형이다 보니까 길이에 있어서도 그렇게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고요. 유형에 있어서도 뭐 문제 비중에 있어서도 뭐 특별할 거 없는 그냥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비문학이었다. 그리고 뭐 정답 근거 찾는데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그런 문제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됩니다. 물론 뭐 문제 푸시는 그 입장에서 현장에서 시험 보시는 그런 긴장도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라면 얼마든지 체감 난도는 바뀔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인 난도로 살펴본다면 객관적인 유형으로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 만한 요소는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국가직에 비해서 확실히 쉬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국가직 같은 경우는 사실 난도가 그렇게 높았다기보다는 근거 찾고 그런 유형에 있어서 논리 추론형이 있다 보니까 시간적인 소모가 좀 많았던 거죠. 근데 사실 시험에서 시간적으로 쫄리면 전반적으로 긴장감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오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국가직 같은 경우는 다소 그래도 어려운 요소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번 지방직 같은 경우는 그런 요소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듯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문학도 무난했다. 이런 총평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어휘한자 같은 경우도 어휘와 관련된 그런 문제도 매우 쉽게 막 엄청 막 우리 막 뒤통수 칠 법한 막 말도 안 되는 고유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충분히 다룰 법한 그런 어휘들 문제들로 출제됐고요. 그리고 순수 한자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한자 공부 여하 뭐 수준의 여하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이죠. 근데 뭐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어렵게 나온 한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어휘한자 파트에서 좀 특징점이 있다면 사자성어가 출제되지 않았다는 거. 근데 뭐 사자성어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거잖아요. 뭐 나올 때가 더 많을 뿐이지 안 나올 때도 뭐 당연히 그동안 기출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것도 특별하게 이상한 것 아니다. 뭐 사자성어를 준비했다면 좀 속상하겠지만 어쨌든 사자성어는 나왔을 확률이 더 높고 안 나올 확률이 좀 적은 영역이니까 공부해 놓는 게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전반적으로 쫙 한번 가볍게 훑어드렸는데 뭐 특별히 어떤 의미점, 특징점을 찾긴 좀 어렵고요. 아마 이번 2024년 지방직 9급에서 뭐 국어 때문에 어떤 애 저떤 애 이런 얘기는 이제 거의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다른 과목 때문에 뭐 이번 시험이 어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직만 해도 이번 2024년 국가직만 해도 사실 뭐 국어 때문에 어쨌네 저쨌네 이런 얘기가 일부 있었거든요. 물론 뭐 가장 큰 축을 차지하던 뭐 영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좀 묻히는 경향이 있었지만 어쨌든 뭐 국어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지방직 시험에서는 그런 얘기조차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세우신 공부 방향대로 공부 열심히 하셨다면 특별히 손해보는 국어 시험은 아니셨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어쨌든 이러하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총평을 하고 보통 어떤 말씀을 드리냐, 얘네들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데 지금은 그 열변을 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2025년부터 시험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를 바탕으로 의점 삼아서 우리가 내년 시험을 준비할 점, 이 얘기는 특별히 드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즉 2025년 시험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번 시험은 아무 쓸모가 없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리 총평 마무리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2025년 공부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물론 24년 시험까지만 고민하신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에겐 불필요하겠지만 25년 시험을 준비하시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 에듀윌 홈페이지 가시면 제가 2025년 시험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무료 특강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거 아마 요거 유튜브 요 위에 뜨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편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 뜬다면 그거 한번 눌러봐 주시고요. 혹 그게 뜨지 않는다면 우리 에듀윌 구국공무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출제 기조, 뭐 변환, 예상, 분석 뭐 이런 테마로 이렇게 여러분들 누르시기 좋게 찾기 좋게 되어 있거든요. 그 광고 그 배너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무료로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바뀌는 시험과 관련된 분석도 있지만 바뀌는 시험과 싱크로율 99.9%짜리 양질의 동영 모의고사도 제가 거기다가 올려드렸고 그거에 대한 해설도 해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매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모로 이득이니까요. 한번 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2025년에 관련된 말씀은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영상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부터 우리 간단하게 이번 2024년 지방직 구급 해설을 할 텐데요. 뭐 사실 이 문제가 너무 궁금하다 이런 문제가 아마 거의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만 발췌해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다 보셔도 상관없고요. 뭐 해설까지 들을 필요 있어 라고 생각되신다면 뭐 요 정도 총평 들으시고 X 누르셔도 되기는 됩니다. 뭐 그래도 이왕지사 들으신 거 한번 우리 쭉 끝까지 한번 들으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만 해설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번 가보겠습니다. 밑줄친 단어와 의미가 같은 것은 그랬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어휘 한자에서 요 어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제가 혹시 뭐 총평 올려드리고 그런 자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게 여기에 올라가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 같은 경우를 제가 보통 요 문법 범주에 같이 넣어서 분류 작업은 합니다.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문법 문제 아니죠?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죠. 어쨌든 어휘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가 말을 참 잘 듣는다 그랬어요. 이 듣다는요 당연히 다의 어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리 쓰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같은 의미를 찾으라는 그런 문제 유형이고요. 아이가 말을 참 잘 듣는다 해서 이 듣는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 그렇게 한다라는 뜻이죠. 이런 네이티브적인 느낌은 오실 거예요. 근데 정답이 너무 쉬워요. 2번 보세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아마 이거 틀리신 분들 많지는 않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고요. 1번 이학은 나에게 잘 듣는다. 뭐 효험이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그죠? 3번 이번 학기에는 6과목을 들을 계획이다. 뭐 수업에 참여해서 그 내용을 배울 때 쓸 법한 표현이죠. 4번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사고가 날 뻔했다. 어떤 장치, 기계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뜻이겠죠. 정답 2번이고요. 2번 갑니다. 밑줄친 단어의 쓰임이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1번 옥죄다는요. 기본형이 옥죄다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춤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요게 정답이죠. 명절이나 기념일 등을 보내는 거 요거는 이렇게 쇠다로 기본형을 우리가 씁니다. 그러니까 설을 쇠다 뭐 요 표현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 이것도 제가 진짜 자주 드렸던 단어죠. 어디에 경유하다는요. 들르다예요. 이게 들리다가 아닙니다. 들리다는 귀에 들리던 아니면 뭐 몸이 들리던 다른 단어예요. 경유하다는 들르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붙이면 들르엇, 그리고 여기 맥락에 맞게 가면 들르엇 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때 여기서 무슨 탈락이 일어나냐? 탈락이 일어나니까 들럿 다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들렸다가로 써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기본형을 이렇게 들리다로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들리었다가가 되니까 요거 모음 축약되면서 들렸다가 이렇게 세팅을 한 거거든요. 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유에 따라는 의미로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요 라인을 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짜 집기가 아니라 짜 깊기입니다. 그죠? 이것도 많이 했던 단어입니다. 지겨운 수준이고요. 자, 3번 갑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뭐 가볍게 근거 정도 비문학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저작물의 개념과 저작자의 정의,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저작자란 저작 행위를 통해 저작물을 창작해낸 사람을 가리킨다. 1번 근거 있고요. 2번 보시면 1차적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차이 언급 없어요. 그냥 1차적 저작물이란 게 있고 2차적 저작물이란 게 있다 정도로 언급하고 있지 그 둘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은 없습니다. 2번 정답. 3번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가 지녀야 될 태도, 요거 같은 경우는 이문단 가운데보다 좀 더 아래. 난쟁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거나 거인에게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창작자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얘기고요. 4번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줄. 창작물을 저작한 사람에게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해서 보호하는 이유는 어쩌고 저쩌고 뒤에 나와 있죠? 정답 2번이고요. 4번 갑니다.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에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연주가가 연주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듣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밑줄 보시면 연주를 듣기 위해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맨 위에 보시면 급격하게 돌아가는 현대적 생활 방식은 종종 삶을 즐기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급격하게 돌아가는 그런 생활, 삶이다 보니까 그런 음악을 즐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 3번이죠. 출근하는 사람들이 연주를 감상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5번 갑니다. 기억, 리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고전시가 나왔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고전시가가 우리가 정말 익히 너무나 잘 알 법한 그런 작품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 거의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가갑니다. 뭐 맨날 했던 거죠. 뭐 월산대군의 시다 하면서 장난까지도 수업 시간에 저랑 많이 쳤던 그런 작품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1번 갑니다. 기억에서 욕심 없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가을강에서 배를 타고서 낚시를 이렇게 들이치는데 잡을 마음이 별로 없죠. 그죠? 물고기 잡을 그런 욕심을 내려고 낚싯대를 이렇게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풍류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빈배에 달빛만 싣고 오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 1번 기억에서 욕심 없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맞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나 요거 같은 경우는 이황의 도산 12곡이죠. 한번 그 맥락을 한번 보면 이러면 어떠하고 저러면 어떠하냐. 초야우생 시골에 묻혀 사는 우매한 선비. 이거 이황 자기 자신이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표현한 거죠. 시골에 묻혀 사는 우매한 선비가 이렇게 사는 게 어떠한가. 이렇게 자연 즐기면서 사는 게 뭐가 문제가 있겠는가. 하물며 천석광 자연을 너무나 사랑해서 병이 되는 거죠. 이런 걸 고쳐 무엇하겠단 말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2번 속세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과 관련이 없죠. 오히려 자연을 즐기고 자연에서 만족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정답 2번. 3번 디귿에서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10년을 경영해서 초려 3간 지어내니 그러니까 방 3칸을 만들어냈는데 나 한 칸 갖고 달 한 칸 갖고 청풍 한 칸 맑은 바람한테 한 칸을 줬으니까 방 3칸이 다 만실이죠. 그러니까 강산은 드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산용에 방이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둘러두고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연 즐기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3번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괜찮고요. 4번 리을에서 현실의 근심으로부터 초탈한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말 없는 정산이요 태 없는 유수로다 흐르는 물 가격 없는 청풍이요 임자 없는 밝은 달이다.
이 중에 병 없는, 특별한 병 없는 이 몸이 걱정 없이 늙고 싶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그냥 어떤 특별한 스트레스 없이 그렇게 늙고 싶다. 이런 얘기니까 현실의 근심으로부터 초탈한 화자의 모습, 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도 이것도 어휘 관련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뭐 사실 상식적인 느낌으로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였죠. 1번 수시로 아무 때나 늘. 2번 과언이 아니다, 지나친 말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이죠. 3번 편재에 있다, 치우쳐 있다. 근데 발현하다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다의 뜻이죠. 그래서 뭔가 해아를 본다라는 뜻과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7번 갑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나 간단하게 근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감정에 대한 개념적 자원은 문화에 따라 달리 형성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맨 위죠. 모든 문화가 감정에 관한 동일한 개념적 자원을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번 예스. 2번 동일한 감정이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거 위에서 둘, 넷, 5번째 줄. 중세 시대에는 우울감이 검은 담즙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했기에 우울증을 멜랑콜리라고 불렀지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감정이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시대에 따라 다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감정 어휘를 풍부하게 갖고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기술 발전에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라는 언급이 없어요. 언급 없어서 땡. 정답 3번. 4번 오늘날 인터넷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과거에는 없었던 감정 표현 방식이 활용되기도 한다 그랬는데 이건 밑에서 4번째 줄. 이제는 내 감정을 말로 기술하기보다 이모티콘이나 글자의 일부를 따서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왔죠. 정답 3번이고요. 8번입니다. 박목월의 불국사. 아주 유명한 작품이라 보기는 좀 어렵고요. 뭐 주요 작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도 뭐 나름 유명한 작품이기는 해요. 어쨌든 박목월의 불국사라는 작품이고요. 뭐 그냥 뭐 어떤 디테일한 내용 맥락이 있는 작품이 아닙니다. 불국사의 아름다운 경치를 표현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다. 이걸 시각적, 청각적 이런 다양한 심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자문이라든지 범용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맨 위에 우리 1년을 한번 보면 흰 달빛, 자문, 다랑개, 물소리 이런 식으로 자문과 관련된 이런 경치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좀 특징점이 있어요. 흰 달빛, 자하문, 세 글자, 삼음절로 표현되고 있고요. 자하문, 뭐 그 밑에 물소리, 그 아래 큰 보살, 뭐 이런 식으로 명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글자짜리 글자로 글자 수를 최소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로 마무리하니까 좀 어떠냐? 절제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전반적으로 좀 절제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요.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작가가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대학교 교수님들께서 분석을 하시냐면요. 여백의 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다. 절제함으로써 여백의 미를 표현하고 있다. 우리 동양화 한 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 좀 들지 않으셨어요? 어쨌든 이런 여백의 미를 표현하는 그런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웅정, 큰보살, 바람소리, 솔소리 이렇게 뭐 청각적인 이런 표현들도 하고 있고요. 범영로, 뜬그림자, 흔히 졌는데 이 흔히 졌는데가 좀 특징점이에요. 다른 데는 다 명사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데 여기만 졌는데 하면서 다른 연과는 달리 서술적 표현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 이런 특징점이 있다. 흰달빛, 자문, 바람소리, 물소리, 수미상관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이런 거 느낌 오실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국사의 아름다운 경치를 뭐 시각적, 청각적 이렇게 다양한 심상을 통해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불국사의 고요하고 신비로운 정경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불국사의 고요하고 신비로운 정경 적어두실 분들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불국사의 고요하고 신비로운 정경 그 정도가 주시고요. 1번 갑니다. 시선의 이동에 따라 대상을 그려내고 있어요. 맞아요. 뭐 자문도 봤다, 범영로도 봤다가 맞죠? 2번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안정감 드러내고 있다. 맞습니다. 수미상관 쓰였다. 표현 효과 몇 가지? 3가지. 첫 번째 운율, 두 번째 강조, 세 번째 시적 안정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양한 이미지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뭐 시각, 청각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요. 3번 대상과의 거리를 조정하여 화자와 현실 세계의 대립 그런 작품이 아니에요. 정답 4번이고요. 9번 갑니다. 기억리를 활용하여 음원 변동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문법 문제인데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자, 교체 탈락, 첨가, 추격과 관련된 얘기고 1번 색연필 같은 경우는
일단 색 플러스 연필에서 앞말이 자음, 뒷말이 이 또는 반모미, 얘 반모미죠. 여니까 이어 할 때 그 이, 그게 반모미잖아요. 그럼 앞말이 자음, 뒷말이 반모음 이가 있으니까 그 반모음 이 부분에 니은이 첨가됩니다. 그래서 생, 년, 필 일단 여기서 니은 첨가, 그죠? 뭐 굳이 적는다면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비음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생년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음화. 그러면 이 니은 첨가는 말 그대로 첨가고요. 비음화는 잘 있던 기억 떨구고 새롭게 이응이 들어간 거니까 교체로 보셔야죠. 그래서 첨가와 교체가 있다. 그러면 기억 디귿이다. 1번 정답이네요. 예스. 1번 정답이죠. 2번 외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랬을 때 당연히 발음은 외골이 되겠죠. 물론 이게 외가 단모음이니까 이렇게 발음될 수도 있고 단모음 외, 그죠? 요거하고 우리 아시잖아요. 요거는 단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고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외골의 요 단모음 외는 외로 발음해도 되고 요렇게 발음해도 된다. 어쨌든 요렇게 기본적으로 한번 적어본다면 요렇게 발음이 되죠. 그러면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시옷이 떨어지는 거죠. 요거 뭐죠? 자음군 단순하죠. 자음군 단순하는 뭘로 본다? 탈락. 그죠? 그래서 2번 기역과 리을이 있다? 둘 다 아니죠. 니은 탈락을 넣으셔야죠. 그죠? 3번 값지다 같은 경우는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자음군 단순화 시켜볼까요? 자음군 단순화 시키고요. 그 다음에 값지다. 요거 무슨 일 일어난 거죠? 안올림 플러스 안올림일 때 된 소리 무슨 경음화.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 경음화는 잘 있던 쌍지읒 떨구고 새롭게 다시요. 잘 있던 지읒 떨구고 새롭게 쌍지읒 넣은 거니까 뭘로 둔다? 교체. 그럼 탈락하고 교체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니은하고 디귿, 니은 탈락은 있는데 디귿 첨가가 아니라 기역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기역하고 니은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4번 깨끗하다. 일단 요거 옆에다 적을까요? 음극교 시키면 이렇게 되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극교. 그 다음에 요거 축약되죠. 그래서 깨끗하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자음 축약이 되죠. 음극교도 요것도 잘 있던 시옷 떨구고 새롭게 디귿 넣은 거니까 교체로 보고요. 자음 축약은 말 그대로 뭐 축약이죠. 그래서 교체와 축약이 있어야 되는데 디귿과 리을은 있죠. 근데 디귿이 아니라 기역이라고 보셔야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1번 음운 변동 파트 어렵지 않은 단어들로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10번 가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우리 네모박스 나오면 항상 그 근방에 있는 표현들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거 우리가 항상 배웠잖아요. 그럼 네모박스 앞에 볼까요? 프랑스 국민에게 그들 자신과도 같은 포도주라고 했어요. 그럼 프랑스 국민에게 그들 자신과도 같대요. 그 포도주가요. 그러니까 포도주란 2번이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11번 갑니다. 기역 리을을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장 수정 유형인데요. 뭐 이거 사실 문법 문제에 넣기는 했는데 그냥 네이티브적으로 읽고 풀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죠. 1번 갑니다. 기역 의미가 중복됨으로 고난으로 고친다. 괴로운 고난. 딱 봐도 의미가 중복된다는 느낌 나시죠? 고난이란 것 자체가 괴로움과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의미 중복 이런 걸 우리 잉여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괴로움은 빼도 괜찮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1번 예스.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앞, 뒤 문장 연결을 고려하여 그러나로 바꾼다 그랬어요. 고난을 이겨낸 선수의 노력과 집념에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밑에 그 선수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 선수의 가족과 훈련 트레이너 등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감명을 받은 거니까 앞의 내용과 달라지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2번 맞는 얘기고요. 3번 디귿
글 전체의 흐름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맞아요. 나는 그런 훈련 트레이너가 되는 과정이 궁금해졌다. 전체 내용과 관련이 없죠. 통일성에 어긋나니까 빼주세요. 그 다음에 4번 리을 부사와의 호응을 고려하여 일이라면으로 수정한다. 한번 앞에 맥락을 보시면요. 비록 사람들의 관심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선수들에게 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지만, 그건 당연히 맞지만, 이렇게 맥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이지만 나는 그 가족과 훈련 트레이너의 도움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이라면이 아니라 일이지만으로 수정하는 게 적절할 겁니다. 4번 정답. 12번 갑니다.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갑니다.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1문단으로 보이는 부분 밑에서 세 번째 줄 더 모르겠다는 표정인데요. 이 부분이죠. 2번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제시해서 신뢰성 높이고 있다.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줄 하버드 보건대학교의 글로리안 소런슨 교수팀. 그 다음에 3번 시각자료 제시 X 없죠. 4번 특정한 상황을 가정해서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 문단의 흡연의 예를 가정하면서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정답 3번. 13번 갑니다.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간단히 근거 역시 나가봅니다. 1번 범죄 소설은 자본주의의 출현 이후 죽음에 대한 달라진 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요게 중심 내용이죠. 이유는 우리 위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볼게요. 범죄 소설의 탄생은 자본주의의 출현이라는 사회적 조건과 맞물려 있다. 자본주의가 출현하자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면서 밑에 부연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통로는 여러 물질들이 세포의 안팎을 오가며 신호를 전달하는 구조다. 이거 1문단 위에서 세 번째 줄 끝에 이 통로를 통해 세포의 안과 밖으로 여러 물질들이 오가면서 세포 사이에 다양한 신호를 전달한다. 근거 있고요. 2번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도 질병의 발견이 늦을 수 있다. 요거는 마지막 문단 끝에 폐암과 간암이 늦게 발견되는 것도 폐와 간에 통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럼 폐암, 간암 이게 치명적 질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2번도 예스. 3번 통각신경은 다른 감각신경에 비해서 매우 가늘기 때문에 신호의 전달이 빠르다. 요게 틀렸습니다. 이 문단 두 번째 줄 재미있는 사실은 통각신경이 다른 감각신경에 비해서 매우 가늘어 신호를 느리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느리다겠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아픈 부위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통점이 빽빽하게 배치되어야 된다. 요거 마지막 문단 위에서 둘. 네 번째 줄 이렇게 통점이 빽빽히 배치되어야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근거 있고요. 15번 갑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전산문 영역인데 심청가, 수군가 뭐 요 정도 모르시는 분들 아마 없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인지도 대략적으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근데 뭐 작품 혹 몰랐다 하더라도 뭐 맥락상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지문의 길이가 역시나 길지 않으니까요. 시간적으로도 스트레스 크게 받지 않았을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1번 기억은 분노의 정서를 유발한다. 아니죠. 그렇죠.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승상 부인이 심소절을 후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인 거 스토리상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 맥락상 봐도 딱해하고 뭐 슬퍼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의 정서 유발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기억은 대상이 처한 상황을 암시한다. 맞죠? 우리 기억 아래줄 보시면 1일은 하루는 족잣빛이 호련히 검어지며 귀에 물이 흐르거늘 승상부인 기가 막혀 아이고 이게 죽었구나 우리 심청이가 이제 죽었구나 어떡하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처한 상황을 이 화상이 암시해주고 있다. 괜찮고요. 니은은 대상의 외양을 드러낸다. 맞습니다. 이 토끼의 모습을 그 밑에 니은 밑에 쫙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정답 2번이고요. 3번 기억과 니은은 현실 공간. 일단 여러분들 나 같은 경우는 이게 용구간입니까? 이게 현실 공간일 순 없겠죠. 그리고 토끼의 간놀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사건 전개라고 보기 어렵겠죠. 4번 기억과 니은은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인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일단 기억은 관련이 없고요. 니은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신농씨 있죠. 이 사람이 중국 고대 전설 속 제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인물이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이 작품은
박태원의 피로인데요. 이거는 메인 작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딱 그냥 뭐 생각하시면 되냐. 우리 박태원 거 중에서 유명한 작품이 있잖아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있죠. 그거랑 내용이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설가로 세팅된 주인공이 그냥 이곳저곳을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관찰하는 그리고 생각드는 그 감정을 표현한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뭐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일제치하의 도시 공간에서 빚어지는 잡다한 삶의 모습 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건 주제를 특별히 적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정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1번 갑니다. 얼음 위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느끼면서도 공감하고 있다. 요게 정답이죠. 우리 1문단으로 보이는 부분 위에서 두 번째 줄. 인도교가 어엿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얼음 위를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나? 그들은 그만큼 그들의 길을 단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무슨 크나큰 일이 있었던 걸까? 이질감을 느끼죠. 왜 그래? 나는 그런 생각, 나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왜 저 아래로 가지? 이렇게 이질감을 느끼면서도 그 밑에 문단. 나는 그들의 고무신을 통하여 집신을 통하여 그들의 발바닥에 감촉하였을 너무나 차디찬 얼음장을 생각하고 저모르게 부르르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공감해주고 있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2번 대도시에서 마주하는 타인의 비정함 관련 없죠. 3번 인도교 위를 지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비판 관련 없죠. 4번 생애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마지막 부분 보면 나는 그것에 나의 마지막 걸어갈 길을 너무나 확실히 보고 이렇게 나의 마지막 걸어갈 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알 수 없어요. 이게 생애 종말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실제 내용도 그렇지 않고요. 정답 1번입니다. 17번 갑니다. 가라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그랬어요. 우리 리드되는 맨 위에 부분을 한번 볼게요. 청소년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양극단이 존재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라는 시각과 지나치게 돈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는 시각이 그것이다.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는 나라는 걸 밑에 선택지가 제시해주고 있네요. 나를 한번 읽어볼게요. 전자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죠. 청소년이 노동을 선택하는 이유를 생계비 마련 하나만으로 축소해버리고 피해자로만 바라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가를 보면 이런 시각은 비행만을 강조하여 이거는 돈을 추구하는 아이들이라는 그 관점과 관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X고요. 다 아니면 라가 오는데 다를 보면 그러다 보니 생활비 마련뿐만 아니라 생계비 마련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전자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라는 후자라고 얘기했으니까 돈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는 시각으로 얘기가 가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문장 배열, 문단 배열 문제에서는요. 뭐를 부리지 않는다? 기교를 부리지 않는다. 아시아 얘기했으면 아시아 얘기 마무리 짓고 유럽 얘기를 가지 아시아 한번 유럽 한번 아시아 한번 유럽 한번 이렇게 기교를 잘 부리지는 않는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근데 대세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헷갈린다면 선택지 접근에 있어서 헷갈린다면 대세적으로 봤을 때 기교를 덜 부린 방향의 선택지를 선택하면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나 다음에 다가 오면 전자 얘기한 거니까 그죠? 요게 맥락이 1차죠? 그런데 4번을 선택해버리면 라를 선택해버리면 전자 얘기했다가 후자 얘기했다가 다시 다가 전자 얘기니까 전자 얘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아시아 한번 유럽 한번 아시아 한번 유럽 한번 이러면 기교를 부린 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얘기 끝내고 유럽 가자. 즉 전자 얘기 다 마무리 짓고 후자 얘기 가자.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의 정답은 4번이다. 살필 성자에 살필 찰자 뭐 이 정도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19번 다음 글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예시를 사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 있죠. 그 보상이 뭔지에 대해서 그 예시를 들어주고 있죠. 뭐 엄마 아빠 사랑해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직장인에게 주말마다 떠나는 여행 뭐 이런 것들 예 들고 있습니다. 1번 정답. 2번 전문가의 의견 없고요. 3번 묻고 답하는 형식 없습니다. 4번 비유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맨 위에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두 축은 당근과 채찍 즉 보상과 처벌이다. 이 말은 뭐예요? 보상은 당근이고요. 그리고 처벌은 채찍이죠. 은유법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유는 쓰이고 있어요. 무엇은 무엇이다. 은유법이 쓰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20번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축제 홍보 방안에 대해 구성원들이
토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토의라는 게 어떤 좋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협력적 말하기거든요. 맞는 얘기죠. 2번, 김 주무관은 지역 주민들이 SNS를 즐겨 이용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김 주무관 맨 위에 지역 주민들이 SNS로 정보도 얻고 소통도 하니까 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3번, 이 주무관은 라디오 광고가 SNS보다 홍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 주무관 세 번째 줄, 라디오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듣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4번 정답이죠. 박 과장은 김 주무관, 이 주무관, 윤 주무관의 제안을 비교하여 의견을 절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윤 주무관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간단한 총평, 간단한 해설 마무리 졌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요걸 통해서 우리가 2024년 국가직, 지방직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우리 7월 달에 군무원도 있고요. 7급 시험도 지방직 7급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생 여러분들에 따라서 어떤 시험을 계획하고 공부해 나가느냐에 따라 사실 시험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분들은요, 끝까지 긴장감 늦추지 말고 열심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혹 이 시험이 이제 마지막 시험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1년 과정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우리 학생분들 모두 좋은 결과가 나타난, 좋은 결과를 이뤄낸 학생분들이시기를 저도 열심히 바라고 고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준비도 열심히 잘하셔서 최종 합격까지 파이팅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또 25년 강의에서 또는 이제 뒤에 남은 군무원이라든지 7급 강의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신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에듀 국어 강사 배영표 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